안녕하세요. 홍현입니다. 이제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침에 쉐도잉하고 이제 원문 한번 쓱 보면서 모르겠는 단어들 체크하고 이제 시역으로 복습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탄종허 탄소 중립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탄소 중립은 더다오 도条에서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탄소 중립에 관한 최신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무엇을? 탄소 감축 업무에서의 跑偏行为, 跑偏 찾아보니까 일정한 규범이나 요구에 벗어난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탄소 감축 사업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이제 지적을 했다, 비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실질적이지 않은 지나치게 높은 탄소 감축 목표를 세웠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사업을 단칼에 중단했다고 합니다. 또 금융기관에서는 쪼란, 돌연, 갑자기 이 석탄 발전 등 사업에 대해 초달나 또한달 등등을 했다고 하는데, 또한달는 뭐 대출을 중단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초달는 저도 조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초 하면 뽑아내다잖아요. 그래서 뭐 대출을 뽑아내다는 아니고, 은행에서 원래 이제 기업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이 대출금을 환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초기 자금 회수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보셨죠? 이 발전기업위원회의 태도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강력하게 이 탄소 감축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이 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운동식 탄소 감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따옴표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운동시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서 알아가야겠습니다. 이 발전개혁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할 때는 반드시 실사구시, 원칙 존중, 순서대로, 그리고 시엔리호포를 지켜야 된다. 시엔리호포도 찾아보니까 한국 네이버에서는 안 나오고 이제百度에서는 先打破旧有的固定模式才能创造出新的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그래 저는 기존의 관습을 타파한다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요구는 확실히 좀 까다롭네요. 우리가 앞서서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에서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청정에너지를 가지고 대체해야 돼요. 전통적인 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업 생산에서 사용하는 이 에너지의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된다. 세 번째는 탄부주어 기술을 발전해야 된다. 이 탄부주어도 찾아보니까 이제 탄소 포착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CCUS라고도 하는데 한국어로는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포집 기술을 발전시켜서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로 뭐 우리 요리할 때 쓰는 랩 같은 거 있잖아요. 랩 그리고 화장품 등 각종 일상에서 쓰이는 그런 물품을 만든다던가 혹은 이 이산화탄소를 압축해서 지하에 매립한다던가 등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가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첫 번째,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이제 근본이다. 그러나 현재 청정 에너지 발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저장 기술이다. 이 기술이 아직까지 문제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탄소 포집 기술이 현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공업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비용이 가장 덜 드는 탄소 감축 방식이자 각 지역의 탄소 감축 작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제 지적한 걸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업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생산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 너더 팀에서는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5G 통신, 스마트 제조, 신소재 개발 등 기술 분야에서 이 공업 생산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어떤 잠재력? 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때마침 이 산업 칼럼니스트 닉난산이 최근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 중에 저도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너다오 도条가 너다오에서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송을 좀 요약해서 추천해주거나 뭐 설명을 해주곤 하더라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바로 윈난의 소재한 이生活铝业라는 이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공장입니다. 아시다시피 生产铝, 이铝가 알루미늄이에요. 네, 색깔이 갑자기 바뀌었대. 이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이 핵심 장비가 바로 DNG. 이거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게 전해조라고 전기를 분해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이제 중요한 설비가 바로 이 전해조인데, 이 전해조는 이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이 전기가 총 비용의 4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生活铝业이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는 이 전해조라는 이 핵심 장비에 센서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기계의 찬수, 이거 찾아보니까 매개 변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의 매개 변수 실시간으로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5G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 데이터에 대해 분석을 하죠. 이렇게 되면 뭔가가 실현되나 보네. 뭐가 실현되나? 그 전해조가 운행할 때 어떤 정밀화된 관리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원재료 비율에 관한 어떤 정밀한 관리도 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스마트 공장이 알루미늄 1톤을 생산할 때 100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가 있고, 한 공장이 1년에 절약할 수 있는 전기가 9천만 도 정도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에너지 절감 효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렌샹이라는 그 공장의 신소재 개발이래요. 그래서 이 전자제품의 띠엔루반을 생산할 때, 띠엔루반은 찾아보니까 회로기판. 아, 문과라서 이런 것들 배울 게 많습니다. 전자제품의 회로기판을 생산할 때 반드시 쓰이는 이제 소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시가오라고 합니다. 이 시가오 역시 처음 봤는데요. 여기서 이 시는 주석이래요. 그리고 시가오는 얘는 찾아보니까 솔더 페이스트라고 하네요. 이 솔더 페이스트라는 이 소재를 반드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C는 이제 금속을 의미하고 금속의 일종이고, 그리고 가오는 이제 뭐 연구할 때 그 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 과정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납땜하는 걸로 이 솔더 페이스트를 높은 온도에서 용해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지가 뭐지? 찾아봐야겠네요. 잠시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한지는 찾아보니까 용접이네요. 용접. 용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온도가 250도 정도 돼서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전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낮은 온도에서 이 솔더 페이스트를 해야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기술적인 한계로, 예를 들면 뭐 안정성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문제로 이제 답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이 되어서 이 렌샹이라는 회사가 허페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리안바공스에서 드디어 뭔가를 해냈네, 돌파했네. 이 기술적인 난제를 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온에서 솔더 페이스트를 실행하는 그런 기술을 상업화에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짱은 마의 느낌이겠군요. 이 아까 나왔던 그 회로기판을 인쇄해서 조립하는 그 공정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모를 35%를 줄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1년 4월 렌샹은 이미 3,700만 대의 이 저온으로 솔더 페이스트를 하는 그 생산 라인에서 생산한 그 노트북을 이제 판매했다고 하네요. 이 두 가지 전형적인 예시를 제외하고 사실 이 공업 생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에는 또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공장의 온도 통제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면 에어컨, 선풍기, 통풍 시스템 등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온도 조절 시스템은 항상 굉장히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데요. 특히 인공적인 통제 시스템의 경우 전력 낭비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화웨이에서 연구 개발해낸 것이 바로 이 스마트 온도 통제 시스템인데요. 온도 통제 장비와 에너지 소모 데이터를 이제 전송해서 이 클라우드 서버에 이 데이터들이 통일돼서 이제 뭔가 러닝과 훈련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정확하게
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스마트 온도 통제, 온도 조절 시스템이 전국에 있는 공장에 보급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절약이 되는 그 에너지가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각지의 탄소 감축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기업은 이 탄소 감축 목표를 추가적인 어떤 부담으로 여기고 협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이제 끌려고 합니다. 질질 끌려고 해요.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고 싶다는 거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탄소 감축 임무, 이 탄소 감축 목표가 기업의 부담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며 그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抓手, 이抓手를 찾아보니까 뭐 수단 정도 되겠네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국가 전체를 이제 보게 되면 역시 206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걸 달성하겠다고 이제 약속한 것이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산업을 어떤 고도화 레벨업하고 또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투자계에서 이제 이제 주목받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하는 한 유니콘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이름이 이제 디스판시입니다. 이 디스판시라는 회사가 곧 홍콩에 상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인공지능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발전 방향이 있는데요. 그 응용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류, 시각류, 음성과 언어류, 그리고 AI 기계류인 거죠. 그 전에 자본시장에서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분야가 사실은 이 시각 AI였습니다. 이 시각 AI의 경우에는 이제 AI의 4가지 용이라고 불리는 이 샹탕, 이 두, 쾅시, 윈총과 등 같은 이 테크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상장하는 이 디스판시라는 회사는 AI의 4마리 용과 좀 다릅니다. 이 회사가 주로 공략하고 있는 것은 이 시각류가 아니라 AI 의사결정 쪽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시각류, 음성, 언어류와 AI 기계라고 계속했네요. AI 로봇은 주로 사람들이 구체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제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로봇 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의사결정형 AI는 주로 사람을 도와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찌지무려라고 할 수 있죠. 뭐 기계 찌지무려는 보통 마쿠에 있는 우리의 의견을 내주는 뭐 막류라고도 하고 참모라고도 하죠. 여기서는 뭐 로봇 참모 정도를 할까요? 네. 그래서 현재 이 의사결정류 AI는 이미 아주 많은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찡준 잉셔, 이거는 정밀 마케팅, 그리고 펑시안 관리, 이제 뭐 리스크 대응, 운영优化, 운영 최적화 등등에 이제 쓰이고 있대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한 예측, 분석, 그리고 건의, 제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5년 동안 이 의사결정형 AI가 AI의 4대 응용 분야 가운데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가 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야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의사결정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파볼 건데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AI의 의사결정이 인간이 하는 의사결정보다 대체 어떤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해 본 건 AI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산 능력이 더 강하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우리 팀이 내부에서 우리끼리 토론을 할 때 한 동료가 제게 알려준 것이 AI가 인류보다 더 대단한 거, 인간보다 더 대단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이 AI의 의사결정은 무기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한테 알려줬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그 전에 했던 기로라고 하나? 네, 기로가 아니네요. 장기수라고 합니다. 이 그 전에 했던 그런 어떤 바둑을 어떻게 뒀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내려놓고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이제 독립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현재 상황에서의 가장 승률 포인트가 높은 것을 이제 계산을 하고 어디에 두는 게 가장 이제 가치가 크다 싶으면 바로 그곳에 이제 두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이제 미련을 두지 않고요. 듣기에는 굉장히 다 간단하죠. 하지만 기계한테는 굉장히 쉬운 일이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둑을 할 때 제 수세에 좀 몰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극도로 보수적이 돼서 굉장히 신중해지거나 아니면 빨리 이 판을 뒤집으려고 굉장히 방쇼 이뭐 다 내려놓고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살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수업을 진행하는 이 라위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더조에 사는 그 포커 게임 고수가 자신의 그런 포커 플레이 과정을 돌아보면서 한번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가 갑자기 눈앞에 이 조마 칩이 한 10,000개 있다고 해도 10,000개 있다고 했을 때 이 10,000개의 칩이 아까 가지고 있었던 5,000개의 칩으로 이제 곱하기 2 해서 이제 내가 얻은 거냐 아니면은 내가 원래 20,000개의 칩을 갖고 있었는데 절반을 져서 남은 거나 수학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갑자기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시합이나 경기는 지금 당장 그가 가지고 있는 이 10,000개의 이 10,000개의 칩이랑만 관련이 있는 거지 그동안 어떻게 이 10,000개의 칩을 만들어 왔는지랑은 이제 관련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결정이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 이 고수는 늘 스스로에게 가능하면 기억이 없는 패를 내놔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이제 알려준다고 하네요. 라위는 대단한 이 고수는 다 사람
알파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억이 없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 알파고 같은 사람. 여기까지 말하니까 저는 이게 인텔의 과거 이제 생사가 막 갈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 그 인텔이 과거 이제 생사가 결정이 날 만큼 중요한 선택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선택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무기력 의사결정과 가장 잘 맞는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자기 아는 것 중에. 어떤 사례인지 한번 볼게요. 198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의 반도체 칩 산업이 성장하면서 저렴하고 질도 좋은 그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에 대거 유입, 이제 수출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동종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인텔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계속해서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각에서는 인텔이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나오고 야주는 판돈을 걸다예요. 그 새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CPU, 그 시스템 반도체에 한번 명운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인텔은 메모리 반도체로 시작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인텔의 창시자인 이 모얼과 루거프가 보기에 이 메모리 반도체야말로 인텔의 니시, 이거 찾아보니까 적게래요. 적게, 정통. 그리고 CPU 업무는 그냥 방줄, 반개. 반개는 찾아보니까 이제 뭐 결국 정통은 아니고 좀 주된 계통에서 갈라져 있는 그냥 뭐 격가지 같은 느낌이겠죠. 또 CPU 업무는 이제 정통이 아니라는 거죠. 뭐 격가지 정도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 정통을 버리고 이 가지만 남기는 것, 격가지만 남기는 것은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했고 동시에 이 인텔의 재무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글러프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는 모월에게 말했죠. 만약 우리가 이 사회에서 쫓겨나서 새로운 CEO가 부임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물었어요, 모월에게. 그래서 모월이 대답했죠. 메모리 업무를 포기할 것 같아. 그래서 글로프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해고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메모리 업무에서 이제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거 어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미련을 가질 게 없었고 그들은 메모리 사업을 팔아버리고 3분의 1에 달하는 이 직원을 해고하고 그리고 공장 7군데를 닫았어요. 너무 많은 걸 이제 버려야 됐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壮士 断腕이 나오는 것 같아요. 也正是这次壮士 断腕. 壮士 断腕은 찾아보니 작은 것을 희생하고 전체를 보전한다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보전하기 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텔은 CPU 회사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 어떤辉煌을 위해 길을 깔았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다는 거죠. 이번 조치가. 그래서 이 고수의 무기력 의사결정은 마치 밖에 외부인이 와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새롭게 내리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의사결정은 미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지 과거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바로 자신의 정확성을 옹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이다. 로 이 글이 끝났습니다. 재밌는 글이었네요. 모르는 단어들도 좀 있었지만 덕분에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낭독을 한번 하고 이번 복습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나왔던 단어들 퀴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낭독 부분 패스하시고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다가 제가 단어 정리한 것도 넣어둘게요. 碳中和是得到头条为你重点关注的领域。今天我们来同步关于碳中和的最新消息。就在上周，国家发改委点名批评了减碳工作中的跑偏行为。比如，有的地方提出不切实际的过高减碳目标，有的地方对高耗能项目搞一刀切关停，还有的金融机构骤然对煤电等项目抽贷断贷等等，这些行为必须要纠正。看到没有，发改委的态度很明确，既要坚决地推进减碳工作，又不能搞运动式减碳。发改委指出，实现碳中和必须实事求是，尊重规律，循序渐进，先立后破。这个要求挺高的。我们之前聊过，要实现碳中和的目标，得同时从几个方向上发力。第一，用清洁能源替代传统化石能源。第二，提高工业生产中的能源利用效率，节约能源消耗。第三，发展碳捕捉技术，比如把二氧化碳做成保鲜膜、化妆品等各种日用品，或者把二氧化碳压缩后埋藏在地下等等。我看到有能源专家指出，在这个3个方向中，第一个采用清洁能源肯定是根本，但现在制约清洁能源发展的最大瓶颈，储能技术还没有解决。第三个，碳捕捉技术，目前的成本太高，没有经济可行性。而第二个，提高工业生产中的能源利用效率，是成本最低的减碳方式，也是各地减碳工作最应该优先做的。那么，工业企业具体怎么提高生产中的能效？我们团队做了一些资料整理，发现 5G 通信、智能制造、新材料开发等技术领域都能够大大提高工业生产的能效，这个方向上有着巨大的减碳空间。正好产业观察家宁南山最近谈到了几个案例，我来给你举2个。第一个例子是云南神火铝业的智能工厂。我们知道，生产铝的核心设备是电解槽，但电解槽的功耗非常大，电费在铝的生产成本中占了40%。神火铝业的智能工厂在电解槽这个核心设备里安装了传感器，实时采集机器参数，通过 5G 网络实时回传数据，用人工智能对数据进行分析。这样就实现了对电解槽运行的精确化管理和原材料比例的精细管理。智能工厂生产每吨铝可以节省100度电，一个工厂1年省9000万度电。你看这个节能效果是惊人的。第二个例子是联想工厂的新材料开发。
在生产电子产品的电路板时，有一种必然要用到的材料叫锡膏。锡是一种金属，膏是膏药的膏。但是在生产过程中，需要用烙铁让锡膏高温融化进行焊接，温度在250摄氏度左右，能耗很高。很早就有人提出低温锡膏的想法，但有一些技术难题，比如稳定性差等，一直没有解决。直到2018年，联想在合肥的联保工厂终于攻克难题，实现了低温锡膏技术的商业化，将印刷电路板组装工艺的能耗减少了35%。到2021年4月，联想已售出超过3700万台使用低温锡膏生产线生产的笔记本电脑。除了这两个比较典型的例子，其实提高工业生产能效还有一个更普遍的应用场景，就是工厂温控系统，比如空调、风扇、通风系统等等。温控系统一直是耗电大户，尤其是人工控制系统，很容易造成浪费。比如华为就研发出了一套智能温控系统，通过上传温控设备和能耗数据，统一到云服务器进行学习训练，就可以实现精准控制温度调节。如果这种智能温控系统能在全国工厂普及，那么节省的能耗将是一个天文数字。随着各地减碳工作的推进，有些企业把减碳任务看成是额外的负担，不愿意配合，能拖就拖。但从刚才聊的这几个例子可以看出，减碳任务不仅不是企业的负担，反而是企业降本增效、提高竞争力的重要抓手。把这个视角放大到国家层面也成立。承诺2060年实现碳中和目标，不会成为发展经济的障碍，反而是促进我们进行产业升级、优化能源结构、掌握国际主导权的重要契机。来看今天的第2条，最近投资圈有个受人关注的消息，有一家做人工智能的独角兽公司叫第四范式，马上要在香港上市了。我们知道人工智能有很多方向，按照应用不同可以分为4大类别：决策类、视觉类、语音语义类、AI 机器人。之前资本市场最看好的领域是视觉类 AI， 这里有着号称 AI 4小龙的商汤、依图、旷视、云从等科技公司。但是这次上市的第四范式和 AI 4小龙不同，它的主攻方向不是视觉类，而是 AI 决策。可以这么理解，视觉类、语音语义类和 AI 机器人主要是用来帮助人类执行具体任务的，是机器仆人；而决策类 AI 主要是辅助人类做决策的，是机器幕僚。现在决策类 AI 已经被用到了很多场景当中，比如精准营销、风险管理、运营优化等等，为企业的经营活动提供预测分析与建议。有业内人士认为，未来5年，决策类 AI 有可能成为 AI 4大应用领域中增长最快的类别。我们也会持续为你关注。今天我们就 AI 决策这个问题再深挖一步。你想过没有 AI 决策到底比人工决策高明在哪里？我能想到的就是 AI 能够掌握大数据，而且它的算力更强。不过我们团队在内部讨论的时候，同事提醒我说， AI 还有一点比人类厉害，就是它的决策是无记忆的。什么意思？比如阿尔法狗在下围棋时，它会抛开之前的棋路，把每一步都看成一个独立的决策点，
单独计划当下的最大获胜概率，哪里价值大就下在哪里，绝不纠缠。这听起来很简单是吧？但你要知道，对机器来说易如反掌的事情，对人类来说可不一定。比如下棋的时候，一旦局势不利，人类更有可能的反应是，要么变得极端保守，小心谨慎，要么是急于翻盘，放手一搏。人生算法课的主理人老于曾经讲过一个故事。一名德国扑克高手回顾自己的扑克生涯，他说自己有过一个顿悟的瞬间，就是他突然意识到面前的10000个筹码是刚刚有5000个筹码翻倍赢来的，还是20000个筹码输了一半剩下的，在数学上是没有任何区别的。之后的比赛只跟他现在有10000个筹码这个事实有关，而跟如何拥有这10000个筹码的历史无关。自己的决策不应该受到之前历史的影响。从此，这名高手就提醒自己要尽量打无记忆的牌。老于说，真正厉害的高手都是人肉阿尔法狗，用无记忆的方式来做决策。说到这儿，我想起英特尔历史上有个生死攸关的重要选择，那是我所知的无记忆决策的最好案例。那是在1980年代，日本芯片产业崛起，价廉物美的日本存储芯片大举进入美国，打得美国同行毫无还手之力。英特尔的存储业务开始不断赔钱。当时有人建议英特尔干脆退出存储业务，押注到新兴的 CPU 业务上来。但是英特尔是靠存储起家的，在英特尔的创始元老摩尔和格卢夫看来，存储业务才是英特尔的嫡系， CPU 业务只是旁支，砍掉嫡系只留旁支，这让他们在感情上无法接受。他们犹豫不定，而英特尔的财务状况在不断恶化。直到有一天，格卢夫有了一个顿悟，他对摩尔说，如果我们被董事会踢出去，新的 CEO 上任，你觉得他会怎么做？摩尔回答，他会退出存储业务。格卢夫说，既然如此，那为什么我们不先开除自己，然后自己回来宣布退出存储业务呢？想清楚了这一点，他们终于不再纠结，卖掉了存储业务，裁掉了1/3的员工，还关闭了7座工厂。也正是这次壮士断腕，让英特尔彻底转型为一家 CPU 公司，为之后的辉煌铺平了道路。你看，高手的无记忆决策就是像一个外来者一样，重新构建自己的决策点。决策是对未来负责，而不是为过去辩护。最愚蠢的事情就是为了维护自己的正确性，而一条路走到黑。네, 여기까지 복습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단어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어서 나오는 영상에서 단어 수로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再见.